2017년 11월 늦은 밤, 중국 복건성에 위치한 서예사의 고요한 공간에서 한 젊은 스님이 잠에서 깨어 우연히 주지 스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소해 보였던 사건이 점차 하늘을 뒤흔드는 일련의 비밀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던 고승의 어두운 과거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청정한 가사 아래에는 여러 신분을 가진 자가 숨어 있었고 2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충격적이고 스릴 넘치며 완전히 실화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석징이 주지의 미스터리와 살인자 22, 연삶의 비밀을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복건성 풍평진 산두촌에 상이슬게 자리 잡은 작은 사찰, 서예사가 있다. 사찰은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연중 평화로웠다. 2017년 11월 늦은 밤, 사찰의 한 젊은 스님이 배고픔으로 잠에서 깼다. 그는 조용히 선방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밤은 깊고 어두웠으며 달빛이 조용히 돌길을 비췄고 만물은 고요해 바람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우연히 주지 석진기의 방을 지나가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낮고 거친 남성의 숨소리와 억눌린 여성의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한밤중의 정막 속에서 그 소리는 더욱 선명했다. 스님은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불문에서 어찌 이런 더러운 소리가 날 수 있지? 그는 살금살금 다가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어들은 소리에 그는 충격을 받아 믿을 수 없었다. 남녀의 은밀한 대화가 어렴풋이 들렸고 남성의 목소리는 분명 석징이 주지였다. 젊은 스님은 조용히 물러났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워 진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는 마을 사람들이 석징이 주지가 외부 여성과 연문을 뿌리고 심지어 사생아까지 있다는 소문을 수군거리는 것을 알아챘다. 낮에는 자비롭고 온화한 척하던 주지가 뒤로는 이런 수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젊은 스님은 경찰에 전화해 주지의 행위를 고발하며 모든 것이 밝혀지길 바랐다. 신고를 받은 복건성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젊은 스님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기소할 근거가 부족했다. 그들은 석진기의 신분과 이력을 비밀리에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가 깊어질수록 사건이 단순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석진기는 여러 신분을 사용했고 각 신분마다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결국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 경찰은 석진기의 신분을 22년 전 천진시 정해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과 연결지었다. 석진기의 본명은 유영현이었다. 시간을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영현은 22살이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극빈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는 어릴 때부터 진취적인 정신을 가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집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마을 청년들이 도시로 돈을 벌러 가는 것을 보고 유영현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홀로 고향을 떠나 번영하는 도시 천진으로 가서 인생을 바꾸고자 했다. 천진에서 유영현은 정해현에 있는 복화제철소에 취직했다. 이 공장은 감독 서릉복과 그의 두 동생이 공동 투자해 세웠다. 서릉복은 결단력 있고 공장을 잘 관리했지만 다소 오만했다. 복화제철소는 번창했고 24시간 가동되었다. 공인들은 교대 근무를 했고 서릉복이 일상 업무를 관리했다. 학력이 낮아 유영현은 일반 노동자로 채용되었다. 그의 일은 무거운 철근을 나르는 힘든 노동이었고 매일 수십 킬로그램의 철을 옮겼다. 그러나 젊은 그는 언젠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이 시기에 그는 같은 고향 출신의 여성 라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어려운 처지와 공감이 두 사람을 엮어주었다. 얼마 후 그들은 부부처럼 함께 살았고 서로 의지하며 힘든 삶을 버텼다. 라모도 돈을 벌게 하려고 유영현은 감독에게 부탁해 그녀를 공장에 들였다. 계절직이었지만 두 사람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초창기는 힘들었지만 평온했다. 유영현은 여자친구를 매우 아꼈고 그녀가 손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라모가 가게에서 본 치마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는 월급을 모아 몰래 선물로 사줬다. 그 행복은 그를 더 열심히 저축하게 했고 둘만의 가정을 꾸리길 꿈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유영현은 여자친구가 점차 화려하게 꾸미고 옷이 고급스러워지며 값비싼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알아챘다. 처음에는 바빠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친구가 라모가 서릉복 감독의 사무실을 혼자 드나드는 걸 여러 번 봤고 나올 때마다 표정이 이상했다고 전했다. 유영현은 의심을 품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라모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순박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1995년 설날, 유영현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하남성 고향으로 갔다. 추운 겨울밤, 난로 위침대에서 두 사람은 격렬히 다퉜다. 유영현은 참지 못하고 라모를 추궁했다. 너 감독이랑 무슨 꿍꿍이야? 왜 사람들이 널 계속 그 사무실에서 보는데? 그가 공장 사무실에서 나를 건드렸어. 그 말은 유영현의 심장에 칼을 찌르는 듯했다. 분노, 수치, 무력감이 증오로 변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자주 싸웠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라모는 화를 내며 집을 떠났고 그는 고통과 절망 속에 남았다. 분노의 정점은 1995년 2월 25일, 음력 1월 26일에 이르렀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밤, 유영현은 천진으로 돌아가 복수하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복화제철소로 몰래 들어가 서릉복의 당직실로 갔다. 문을 열자 서릉복이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유영현은 방 구석에 있던 두꺼운 철판을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서릉복을 내리쳤다. 서릉복은 고통 속에 발버둥쳤지만 유영현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다. 마지막 일격 후 그는 움직임을 멈췄고 숨이 끊어졌다. 피로 물든 방을 보며 유영현은 자신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철판을 버리고 당황하며 현장을 떠났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었고 천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이후 그는 전국을 떠돌며 하이난으로 도망쳐 은둔 생활을 했다. 자비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화물을 옮기는 일을 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쉽지 않았다. 경찰을 보거나 살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겁에 질렸다. 마음의 집착과 외부 압박에서 벗어나려 그는 생각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어떨까? 법의 추적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발각을 피하려 유영현은 매우 조심했다. 한 건설 현장에서 3달 이상 일하지 않고 낯선 곳으로 계속 옮겼다. 결국 그는 복건성 선유현에 이르렀다. 도시에서 멀고 외딴 마을들이 많아 조금 안전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에게 물었다. 영훈, 여기서 출가할 곳이 있나요? OLD맨. 머리가 헝클어지고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본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있길래 출가를 생각하나? 영훈. 유영현은 고개를 저으며 마음의 쓰라림을 억눌렀다. 많은 일을 겪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불문에 들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감동한 노인은 마을 뒤 상곡대기의 서해사를 가리키며 그곳의 고승이 그를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했다. 유영현은 산길을 따라 서해사를 찾았다. 대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은 고풍스럽고 장엄한 사찰이었다.
입구석 비에 서예사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찰에 들어가 그는 주지 상민에게 불문에 귀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피곤하고 진심 어린 모습을 본 주지는 동의하며 법명 석진기를 주었다. 이때 유영현은 늙은 주지에게 자신이 손송열이라며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1,000위안을 들여 손송열이란 이름의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 머리를 깎는 순간 회색 가사를 입은 대머리 남성을 거울 속에서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유영현이란 이름은 없고 석징이만 있을 뿐이다. 그는 세속을 떠나 죄의 처벌에서 벗어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출가는 마음 깊은 두려움과 후회를 지우지 못했다. 머리를 깎아도 그의 죄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석진기는 불문에서의 새 역할에 빠르게 적응했다. 영리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며 부지런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사찰에서 조용히 지낼 마음이 없었다. 늙은 주지의 지지로 그는 광동 불교 학원에 가서 지식을 쌓았다. 그곳에서 불교 지식을 빠르게 익히고 불교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친분을 쌓으며 관계를 구축했다. 그는 큰 의식에 적극 참여하며 경건한 스님 이미지를 만들었다. 몇 년 후 외부에서 공부하던 중 복건에 늙은 주지가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급히 돌아와 서예사의 새 주지가 되었다. 사찰을 맡은 후 그는 비전을 가지고 서예사를 확장했다. 돈을 모아 사찰을 수리하며 향부를 더욱 번성하게 했다. 동시에 푸칭시 불교협회 비서로 활동하며 지역 불교계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고 신도들에게 존경받는 고승이 되었다. 하지만 완벽한 외면 아래 그의 욕망과 야망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 권력과 연애에 대한 갈망이 자신을 매혹시켰음을 깨달았다. 2010년 여름 서예사의 향불이 한창 성할 때 33살의 석징이는 큰 의식에서 돌아와 아직 향내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사찰로 돌아가지 않고 복건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다가 가사를 입고 있었지만 진정한 스님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의 야망과 욕망은 결코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시선은 젊은 여성에게 멈췄다. 대학을 갓 졸업한 곽소매였다. 청순한 얼굴과 빛나는 눈이 군중 속에서 두드러졌다. 20 초반의 곽소매는 아직 미래를 확정짓지 못한 듯한 망설이는 표정을 지녔다. 그 순진함이 석진기의 관심을 끌었다. 석진기는 마음이 움직여 다가가 깊은 불교 지식을 바탕으로 온화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곽소매와 대화했다. 곽소매는 눈앞의 스님이 신비한 힘으로 자신의 혼란과 두려움을 꿰뚫는 듯하다고 느꼈다. 석진기는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는 법을 알았다. 그는 영적 인도자처럼 말하며 곽소매의 신뢰를 빠르게 얻었다. 몇 번의 만남 후 석진기는 불문의 청정함과 해탈을 이야기하며 그녀가 출가해 세속의 번뇌를 벗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석진기의 조언과 암시에 결국 동의했다. 그녀는 이 덕망 높은 스님이 진정한 평화를 찾게 해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석징이의 동기는 단순하지 않았다. 곽소매를 출가시키려 한 것은 그녀를 곁에 두고 연문을 나누기 위함이었다. 그는 곽소매를 서예사에 머물게 하고 낮에는 스승과 제자 의식을 치렀지만 밤에는 몰래 만나 사적인 시간을 즐겼다. 이 비밀 관계는 몇 년간 이어졌다. 곽소매가 미래를 안심할 수 있게 석진기는 좋은 약속을 많이 했다. 그녀가 자신을 따른다면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동시에 그는 복건과 심천에서 부동산을 많이 사들여 후퇴할 길을 준비했다. 시간이 지나며 곽소매는 석진기의 연인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찰에 머물고 싶지 않아 심천으로 옮겨 도시의 꿈을 쫓았다. 석진기는 스님 신분으로는 자신과 곽소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았다.
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그는 예전 수법을 써 불법 경로로 유이라는 이름의 가짜 신분증을 샀다. 수년간 손송열이라는 신분은 석진기에게 완벽한 위장이 되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했다. 유이라는 신분은 곽소매와 더 단단한 관계, 즉 합법적 부부가 되기 위함이었다. 더구나 그의 본명은 유영현이었다. 그는 자식이 손씨 성을 갖는 걸 원치 않아 유이라는 이름으로 곽소매와 결혼을 등록했다. 이렇게 정교하게 가짜 신분을 사용하며 그는 여러 도시를 오가며 가명을 이용해 집을 사고 투자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이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스님 남편의 지원으로 곽소매도 변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네 구가 아니었다. 심천에 정착해 가정부 몇 명을 고용하고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억대 고급차를 타며 전용 운전기사가 그녀를 모셨다. 물론 곽소매는 가끔 네 구 신분으로 사찰에와 스님 남편을 만났다. 둘은 세상을 속이며 비밀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두 아이를 낳았다. 곽소매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석진기는 돈을 더 모았다. 그의 돈 버는 능력은 부패 관리에 뒤지지 않았다. 고승석징이는 한편으로는 평범한 스님의 소박하고 검소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할 것이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불교계 지위를 이용하고 신도들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다. 석진기는 점차 넓은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푸칭시 불교협회 비서이자 여러 사찰의 주지로서 그는 불교 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신도들에게 불법을 설파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득도한 고승 명성을 홍보하며 재앙을 피하고 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자처했다. 신도들은 이를 철석같이 믿고 돈을 바쳤으며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창을 빌었다. 석진기는 그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긴 뒤 자신이 통제하는 회사로 돈 세탁과 투자를 했다. 그는 심천의 고급 빌라 복권의 상가, 심지어 홍콩에 부동산을 사들여 막대한 재산을 숨겼다. 이 모든 부동산은 곽소매 명의로 등록했고 그는 일부러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낡은 차로 사찰과 도시를 오갔다. 곽소매도 그의 엠파이로 이 돈을 이용해 심천의 미디어 회사를 열고 사람들 눈에 숨겨진 여대부호가 되었다. 그녀는 한가로운 삶을 사는 여성 사업가로 보였고 남편이 복권의 고승 석진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 시간이 지나며 석진기는 자신의 이중 신분과 복잡한 관계망이 발각되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그러도 빠져나가기 어렵다. 오랜 추적과 단서 추적 끝에 경찰은 그의 진짜 신분을 알아냈다. 그러나 1995년 살인사건은 22년 전이라 복권 경찰은 이 고승이 그때의 범인임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특수요원이 사찰에 잠입했다. 석진기가 천신발을 마당에 널어놓자 요원이 몰래 가져갔다. DNA 비교 결과 신발에서 나온 DNA가 유영현의 부모가 제공한 샘플과 일치했다. 체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2017년 11월 23일 복건성 경찰은 석진기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를 체포하며 22년간의 도피를 끝냈다. 신문실에서 경찰이 제시한 수많은 증거 앞에 석진기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본명 유영현임을 인정하고 22년 전 천진 정해현에서 사람을 죽인 행위를 시인했다. 석진기가 체포된 후 곽소매도 조사를 위해 소환되었다. 그녀의 결혼 증서를 확인하니 남편 이름은 석진기, 유영현, 손송열이 아닌 유위였다. 이때 곽소매는 자신이 수년간 함께 산 고승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겼는지 깨달았다. 석진기의 체포는 여론을 들끓게 했다. 그는 푸칭시 불교협회의 덕망 높은 고승이자 수많은 신도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모습은
법을 피해 도망친 살인자였다. 재판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하며 신도를 속이고 중생을 현혹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서릉복의 가족과 그가 망가뜨린 가정들에게 이 후회는 무의미했다. 법정에서 살인자를 마주한 서릉복의 동생은 고통스럽게 외쳤다. 서릉복 동생, 너의 이기심과 잔혹함 때문에 형이 목숨을 잃고 형수가 재혼하고 늙은 어머니도 분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났어. 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고. 서릉복의 가족은 질문했다. 네가 지난 몇 년간 모은 거대한 재산과 자선 행위가 우리 떠난 가족을 보상할 수 있나? 법원은 유영현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년 집행유예를 주었다. 이후 교화가 잘 되어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석진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변화의 연속이었다. 가난한 시골 청년에서 맹목적인 질투로 분노를 잃고 고승으로 변신했지만 내면의 탐욕과 비열함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영리함과 대담함은 처음 도피하고 불교계에서 지위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왜곡된 사고와 목적을 위한 수단 불문이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았다. 출가자는 세속의 유혹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닦으며 자비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석진기는 불문의 명의를 이용해 신도의 신뢰를 남용하며 청정한 선문을 돈벌이 도구로 삼았다. 그의 욕망과 야망은 결국 불교 계율을 짓밟았다. 인생은 길어도 인과응보의 길은 더 길다. 그는 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22년 후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다. 빠르든 늦든 찾아온다. 여러분은 이에 동의하나요? 아래 댓글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저희를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별 인사 전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으로 다음 고전 사건 소식을 받아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작별을 고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